분들은 뭐냐면 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국가에 수용 나갈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액기산 특례도 오늘은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요거는 그 세금을 계산하는 산식에서의 개정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가 좀 봐야 될 내용이고 일반인은 이 계산법에 의거해서 세금이 크게 틀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 방법을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8번은 좀 중요하네요. 농지 임야의 제촌 요건 완화. 아까 계속 비사업용 토지부터 땅에 대한 얘기만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주택 얘기가 나와야 신바람이 날 텐데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저거는 농지 임야인데 아까 얘기할 때 농지를 지가 사업용 비사업용에서 투기용이다 아니다 판정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제촌 작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살아야 된다 그냥 이랬어요.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제촌의 요건만 되는 거예요. 임야를 작용하는 건 필요 없어요. 작용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촌과 작용의 동시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 됩니다. 엔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내가 농지가 있다. 그러면 그 현지에 제촌 하면서 직접 작용을 한다. 작용은 오늘 말 안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임야도 작용 얘기 놓고 이 제촌의 개념이 그럼 뭐냐?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농사 짓는 땅을 끼고 있는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에서 꼭 살아야 되냐? 아니면 이 동네를 끼고 있는 시군구에서 살아야 되냐? 아니면 이 농지를 끼고 있는 도 단위에서 살아야 되냐? 아니면 이 농지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면 되냐? 이거 중요하잖아. 제촌이 도대체 어디까지 살아야 되는지. 이 농지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농지와 동일한 시군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무슨 법정구 뭐고 따지는데 어찌됐든 주민등록을 떼었을 때 농지 소재지구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면 됩니다. 자, 서울 사는 사람이 용인의 땅을 가지고 농지를 사놨습니다. 그러면 용인하고 서울하고는 동일 시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촌 요건에 안 맞아요. 그런데 서울 사는 사람이 사는 집하고 이 농지하고의 직선 거리를 한번 봤다. 몇 킬로냐? 옛날에는 세법에 이 규정을 못 넣었어요. 왜? 직선 거리를 알 수가 없어. 직선 거리를 알려면 줄자 가지고 가봐야 되거든요. 가다 보니까 물이 나오네. 직선 거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가다 보니까 산이 나오네. 산 뚫고 들어가야 돼. 즉, 이 거리의 개념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워낙 좋아져서 구글이니 뭐니 인터넷 딱 들어가서 치시면 핸드폰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디 찍으면 몇 킬로. 여러분들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도 어디 가실 때 찍으면 거기까지 몇 킬로, 걸어가면 몇 분, 자동차 타고 가면 몇 분,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즉 객관성이 생겼어요. 이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고는 과세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0kg였다가 점점 늘어나요. 너무 작다. 이게 우리 기르면 좋죠. 이게 한 100kg 되면 딱 좋은데. 20kg였다가 지금 30kg로 올해부터 바꿔준답니다. 즉 작년까지 여러분이 이 제촌 요건 때문에 혹시 8년 제촌 자격 농지를 세금을 감면받지 못했다든지 임야 같은 경우도 팔려고 했더니 비사업용 토지라고 불이익을 준다든지 했던 분들은 오늘 가서 다시 재보세요. 쟀더니 31kg더라. 안 재는만 못했네. 여러분들 할 자신 없으면 자녀분들한테 그 농지 소재지 집은 알려주고 우리 집 주소 알려주고 몇 킬로 되는지 찍어와봐. 그러면 출력까지 쫙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30kg로 늘어났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 30kg의 개념이 어디 적용되냐면
제촌 자격 농지에 8년 동안 농사 짓다가 팔면 세금 안 내는 감면이에요.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에 제촌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비사토냐 사업용이냐에서 아까 얘기한 10% 추가과세 문제가 또 여기서도 거론되고요. 즉, 요 10km 사이에 만약에 걸려있던 분이 있으면 좋죠. 자기가 서울에 살지만, 즉 시군구가 틀리지만 농지 소재적의 거리가 30km만 안 된다면 자동차 타고 가서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사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km 쟀더니 작년까지는 20km라 안 됐는데 다행히 우리 집하고 봤더니 29km가 돼서 들어갔어. 오케이, 제촌이야. 안심하면 안 되죠. 자격 요건 또 만족시켜야 돼요. 자격은 본인이 농사진 입증서류 다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대개 대리경작을 해도 본인들 이름으로 다 비료나 이런 것도 사고 이러니까 서류는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 제시할 때에 각종 관련 농사 짓다고 하는 서류를 대리경작한 사람한테 받아서 제출하든 여러분이 해도 농사 짓다고 하면 되니까 토요일 날 내려가서 하루 밤새면서 농사 짓고 일요일 날 오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농사 짓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가 이 세금을 한 30년 상담하다 보니까 학교 교사인데 그런데 인정 안 해줍니다. 이유는 교사라고. 왜? 교사는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이러다가 나오는데 그러면 깜깜해지면은 후라시 들고 가서 농사 집니까? 그래서 교사니까 방학이 많다. 방학 때 이분은 전원생활하는 것처럼 농사를 지은다. 그분은 이 동일 시군구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 깜깜한데 꼭 농사 짓는다는 게 꼭 햇볕이 있을 때만 가서 봐야 되냐. 나 없을 땐 자식이도 좀 돌봐주고 하는 거지. 그래도 직장이 있다고 안 됩니다. 그러더니 작년에 법을 만들어서 연봉 얼마 이상자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꾸 그거 가지고 따지니까. 왜? 사실관계가 불투명하거든. 실제 농사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직장에 이런 걸로 나중에 땅 팔아서 세금 안 내시고 싶으면 직장에 다니더라도 세무서에 신고 안 하는 직장을 다니십시오. 세무서 컴퓨터에 안 들어가면 이분은 직장 안 다닌 사람이 됩니다. 자, 20이 30이 됐다는 거는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천 자격의 문제인데요. 두 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켜야 되느냐, 한 가지 요소만. 엔드요, 엔드. 플러스. 제천하거나 자격하지 않는다. 플러스. 지금 저번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서 그래요. 플러스라고, 플러스. 자, 그 얘기를 쭉 나온 것이 9번까지입니다. 10번 보실래요? 10번은 가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례입니다. 우선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농촌이나 어촌, 우리 고향에 집이 있다 그러면 다 농어촌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로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원칙이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농촌이나 어촌이라고 세법에서 정한 특정 주택들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 수도권이 과밀인구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수도권의 과밀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이 수도권 소재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던 분이 자,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에 대한 세금은 지금 2년만 등기해 놓으면 안 살아도 상관없어요. 1주택자 2년 이상 보유 요것만 하면 돼요. 거주 필요 없어요. 요것만 하고 팔면 비과세로 세금을 9억에 양도할 때까지 세금 없다. 그런데 이분이 저기 농어촌에 주택이 하나 다 쓰러져가는 주택이 하나 있다. 농어촌 주택. 그래서 농어촌에 시골 농가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팔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가 돼요. 그런데 농가주택도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이 법으로 정한 어떤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면은 이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물리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집 팔으면은 딴 데 갈 데 없잖아요. 그러면 시골집으로 갈 거 아니냐. 수도권 과밀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팔 때 세금 안 내도록 해주자. 그러면 빨리 팔고 빨리 갈 거 아니냐. 근데 세금 매기면 안 팔 거 아니냐. 이런 거요. 책상에 앉은 사람들 머리가. 그 농어촌 주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0번에 있는 내용을 같이 눈으로 봅니다. 현행. 기존 주택 보유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3년의 동그라미요. 하고 기존 주택. 기존 주택이라는 것은 수도권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농어촌 고양주택 주택수 산정에서 제의 뭐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비과세 이렇게 쓰시면 돼. 집이 2개라도 비과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이럴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이게 선취득이에요. 이게 후취득이에요. 무슨 얘기면 시골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이건 농어촌 주택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권에 살던 사람이 시골 가려고 산 집이어야 돼. 그러려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시골에 이런 집을 나중에 샀다. 이래야 답이 돼. 그리고 농어촌 주택의 조건은 뭐 면적이 어떻게 되고 동네는 어디에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상세하게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요렇게 됐을 때 사놓고 3년 이상은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농어촌 주택 샀다고 바로 팔면 세금 때립니다. 왜? 농촌에 가서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사놓고 3년 이상은 지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논리예요. 이런 규정은 감면 규정이에요. 특례 규정이에요. 특별히 봐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한 채만 있어야 비과세가 되는 거지. 농촌주택이라도 2개가 있으면 비과세를 못 해줍니다. 그 다 못 해주는데 서울에 2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해주는데 이 사람만 해주면 약 오르잖아. 그래서 이건 특별히 감면 규정이라 항상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니까 그때까지 팔고 빨리 가세요. 이렇게 다 굳힌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해서 조특법이라는 다른 법에다 규정을 해놓고 언제까지 팔면은 그때 봐주니까 빨리 데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규정이 농어촌 주택 규정이 언제까지였었냐면 작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났어요.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만들어 놓고 작년 12월 30일로 끝났어. 이 끝난 거를 법률 용어로 우리가 일몰기간이라고 그래요. 일몰. 해졌다. 일몰기간이 작년 연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던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다? 몇 년 연장해 준다? 예, 2017년 12월 31일까지니까 3년 더 연장해 준답니다. 연장이에요. 연장. 그래서 2017년까지 파는 건 또 봐준다. 2017년 이후에는 또 연장할까요?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지 개인적인 소신. 이렇게 지 마음을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 마음에 점을 맞춰보라. 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 네. 할 것 같습니다. 왜? 이거 뭐라고? 이것 때문에 세수 얼마나 못 준다고? 인심이나 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농촌과 어촌이라면 상당히 민감해요. 여기에 다 부모님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뜯어가는 그 농특세, 양도세 100% 감면 이러면 양도세 1억 원 나왔다 안 걷어가잖아요. 그 대신 20%의 농어촌 특별세라는 명분으로 삥 뜯어갑니다.
그럼 이름이 뭐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그렇게 걷어서 농촌과 어촌의 교부금으로 내려준다. 이런 명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20%잘 내거든. 근데 내긴 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쓰였는지 아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교수님 하나 질의 드립니까? 끝날 때 제가 질문 따로 받겠습니다. 오늘 질문 따로 받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이 농어촌 주택은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다 농어촌 주택이 아니다. 시골에 있는 집이지만 그 전수장이 얘기한 조건들이 있다더라. 인터넷 뒤지면 다 뜹니다. 어떤 동네 면적이 몇, 대지는 몇 평 이런 게 있어요. 그 조건에 맞더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팔려고 하는 서울 집보다 그 집을 나중에 샀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이상 보유는 당장 안 지켜도 나중에 지켜도 이건 해줘요. 2년만 보유하겠는데 팔았다? 비과세일 땐 해줘요.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넘어가요. 근데 2년 10개월 만에 이것도 팔았더라? 그러면 세금 다시 때려요. 공가주택이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아파트도 인정돼요. 예, 공동주택도 꼭 뭐 시골에 있는 저기 막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주택이라면 다 돼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라, 아파트 다 되는데 그 특정한 면적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국민주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자, 그것도 하나 새겨졌죠. 네. 나머지 규정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고향주택은 되게 웃기는 거예요. 고향주택은 말 그대로 고향이 있는 집이 주택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지역 소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은 제2 그래. 나 서울 살았는데? 나 경기도 용인 사람인데? 나 양평 사람인데? 근데 왜 나는 빼? 수도권은 안 돼. 나는 고향이 없네. 이놈의 세법이 수도권 사람들을 고향이 다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11번은요, 징여에 대한 얘기가 나와네요, 이제 슬슬. 근데 영농자녀 여러분들 해당 없죠? 넘어갑니다. 이번 영농 종사기간 해당 없습니다. 자, 12번.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 13번.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뭐 이건 13번은 필요 없고. 12번 같은 경우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뭐냐면 본인이 어떤 양도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다 팔고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자유경제주의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권을 팔고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무슨 뭐 전철을 낸다든지 KTX를 낸다든지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땅을 수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긴 요즘은 뭐 수용한다면 더 좋아하시대. 비싸게 수용하니까. 옛날에는 공시지가를 수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반대를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도 공권력으로 그거를 다 강제로 소유권 이전해서 가져가는 게 수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당사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분들은 나는 뺏겼다 그러죠. 뺏겼다 그러죠. 팔 생각도 없고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이 좋은 동네에서 있었는데 정부가 와서 뭐 여기다 한답시고 내 땅을 뺏어가고 돈이라고 얼마 주지도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원래 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주택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등등 여러 개 있는 분이에요. 다주택자야. 그런데 살기는 다른 동네 살아요. 강남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요. 강남 아파트인데 어디냐? 타워팰리스. 동부 센트럴이 더 비싸죠, 요즘은. 동부. 여기에서 사는 분인데 이런 수용 당할 만한 지역에다가 여러 군데 투자를 해놨어요. 수용을 하려고, 수용 당하려고. 수용 당하려고. 근데 예전에는, 근데 옆집에 한 분은 원주민이야. 여기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여기서 내 집 뺏기면 갈 데가 없어요. 돈 좀 줘봤자 아파트 생활 하기도 싫고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 살기도 어렵다. 이런 분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농사 짓고 살란다. 이러고 싶은데 나라가 강제로 뺏었다.
그러면 양도가 돼요. 그러나 이분이 원래 이거 살 때 얼마에 샀냐? 1억에 샀다. 이분 원래 살 때 얼마에 샀냐? 3억에 샀다. 시기는 있다. 이거. 자, 수용이 됐어요. 똑같이 3억에 수용을 해요. 수용이 됐으니까 1억에 사서 국가에 3억에 팔은 거예요. 법으로 보면. 이분도 3억에 사서 국가에 3억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2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돼. 자, 우리 국민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은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해서 예전에는 세금을 감면을 해줬어요. 자, 이분은 이게 수용된다는 말을 듣고 샀다는 얘기는 사업 시행 이후에 산 거예요. 사업 시행 이후. 즉 수용된다고 공고가 떨어진 이후에 샀어. 이렇게 사업 시행 공고가 난 이후에 산 분. 이분도 1억에 샀다고 해요. 똑같이. 자, 이분하고는 좀 틀려. 수용 당할 거를 예상하고 산 거야. 그래서 2억 남겨 먹은 거야.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단 여기다 투자해놓으면 확실하게 2억은 남겨 먹는다. 이런 정보를. 이분은 그런 2억이 아니라 20억을 줘도 난 싫다는 분인데 억지로 뺏긴 거고. 두 사람한테 똑같이 세금을 매길까요? 안 매길까요? 이런 분들은 수용에 대한 감면율이나 이런 이익을 안 줍니다. 근데 이분은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감면을 해줬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분들이 많아져. 이거는 2000년대 세금이에요. 그때는 세금을 안 매겼다고요. 근데 점점 수용되면은 돈 번다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요새는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세한다. 단, 요런 쪽은 감면해준다. 이쪽은 비감면이다. 이렇게 구분만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과세는 하는데 이런 경우의 수재는 감면을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도세가 1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 깎아줘서 1,000만 원 깎아준다. 20% 깎아주면 2,000만 원 깎아준다. 30% 깎아주면 3,000만 원 깎아준다. 이런 감면율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높을서 100% 이러면 딱 좋은데 100%는 없어요. 그 감면율이 매년 오르락 내리락 이래요. 올해는 몇 프로 됐나 봅시다. 작년에 15%였었는데 올해는 대토보상을 때 2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1주택 같은 건 안 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수용 아니라 수용 해랩이라도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다 끝낼 수 있겠네. 증여공제액 상향 조정 빨간 줄 빡빡 치세요. 증여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매를 하고 싶어도 경기가 이러니까 참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은 팔아서 현금 들어오면 뭐하냐. 그래서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역삼대로에 한 50억짜리, 10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물려주자니 상속세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국리를 끝에 그러면 증여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증여는 법에서 개념은 뭐라고 하면 무상이에요. 무상. 양도는 유상이고요. 증여는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겠죠. 증여자는 아버지고 수증자는 아들입니다. 양도는 양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겠죠. 증여는 물건을 넘겨주면 이 친구가 이익을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는 요 수증자가 납세자입니다.
양도는 물건을 팔으면 돈을 누가 받아요? 이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양도인이 납세자입니다. 이 얘기 다시 얘기하면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할지에다 세금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하고는. 그 다음에 양도는 파는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에다 세금을 신고하고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즉 거꾸로 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죠. 증여를 할 때 여러분이 제일 겁내는 게 뭐냐면 가액이에요. 가액. 증여가액. 도대체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자, 건물인데 상가 하나 있는데 근생. 이 근생의 금액을 얼마로 볼 거냐. 이게 낮으면 좋은데 높게 보면 세금은 더 나와. 왜? 무상으로 주니까 얼마라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양도는 양도가액을 본인들이 걱정 안 해도 돼. 계약서에 상대방하고 서로 우리 얼마에 사고 판다 하는 금액이 찍혀요. 부동산 시가가 어쩌던 국토해양 뭐 고시가가 얼마던 동네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하던 나하고 이 사람하고 나 이거 실제 10억짜리인데 난 11억 줘야 팔려. 그 사람이 필요하면 11억 주고 사는 거지. 그럼 11억짜리가 되는 거고 나 돈이 급하니까 5억에 팔라고 5억에 거래하면 5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가액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증여는 그 근거가 없으니까 뭔가 주변의 가액을 끌어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가액을 정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 건물에 대한 가액은 일반적으로 법으로는 시가라고 그러는데 시가를 여러분이 알아내기 이건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시세입니다. 시세.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세가 얼마냐? 그러면 부동산이 중개사 사무실이 정확하니까 동네 중개사 사무실 10집을 다녀서 물어보세요. 다 틀리지. 중개업소가 얘기하는 거래 시세는 국세청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을 인정해주면 황당해지죠. 그래서 이 시세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감정평가 때리지 않는 한. 아파트는 있죠. 똑같은 평형에 똑같이 지은 건데 옆집 요번에 5억에 팔렸더라. 그럼 자기 집 또 5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매매사라고 해서 아파트는 되지만 실제로 아파트도 안 팔렸으면 답이 없어요. 중개사들 얘기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팔려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의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대신 뭐를 하냐면 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근데 기준시가는 오늘 설명은 다 못하지만 어찌됐든 기준시가로 적용하면 시가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즉 이 금액이 낮을수록 여러분은 증여세 도움을 받는데 이 시가가 없을 때 증여해야 된다. 두 번째, 이 기준시가는 매년 올라가요. 매년 상승 곡선이야. 해주려면 빨리 해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상속으로까지 가서 이때 상속이 이루어지면 이때 금액으로 세금이 나와요. 근데 이때 금액으로 증여를 해주면 이때 금액으로 세금이 나오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도 이게 10년 지나면 별도고 10년 안 됐다 하더라도 이때 금액으로 그냥 세금을 때려요. 그러니까 요 차액에 대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결론. 증여는 빨리 할수록 좋다. 두 번째. 상속당할 때 상속세 낼 때에 상속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세금을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헛소리 마라. 그 동안에 올라간 이 차액만큼은 이익을 본다. 합산을 해도. 그래서 증여는 기준시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런 논리를 씌워야 되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기준시가 올라가나요? 계속? 되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세가 떨어진다고 1년에 한 번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떨어집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세는 그때그때 급변을 해요. 민감하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런 논리고 기준시가는 1년에 한 번 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평균가 중에서 높은 거
이때 평균가 중에 높은 거. 이러다 보면 좀 떨어지는 해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딱 찍기 때문에 거의 상향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오는데 하지만 내년에 그 다음에 기준시가 공시했을 때 딱 보면 그때는 작년보다 올라가 있어. 그런데 왜 뭐라고 하냐? 그래도 그 가격이 시세보다는 싸니까. 시세보다 이 가격이 보통 30% 이상 싸거든요. 그래서 증여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내더라도 나중에 합산이 돼도 상속세 합산이 돼도 이게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주택을 증여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집이 있는데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하나를 아들한테 이번에 주려고 그래요. 며느리한테 주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근데 나 1세대 1주택이요. 이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매로만 댕기면 1세대 1주택으로 세금 비과세인데 얘들한테 주면서 얘들한테 돈 받으면 될 거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돼요? 말 되죠. 아들하고 척지면 되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세무사가 보기엔 이런 거 있어요. A라는 증여자하고 수증자하고 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증여나 수증자라고 그러는데 납세자는 나는 매매다. 양도와 양수자다. 매수자다. 즉 우리는 매매기 때문에 비과세다. 세무서는 증여기 때문에 과세다. 이거 엄청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세무서는 무조건 조사를 해요. 첫째, 이 부동산 거래 가액이 이쪽으로 실제로 투입됐느냐를 한번 보는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 대상에 넣어가지고 이 자금이 이 사람이 5억, 아니 일반인들도 이 가족 간이 거래할 때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돈 이렇게 가게 만들죠. 근데 대한민국 집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몇 억은 다 된단 말이에요. 뭐 약소하기 3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3억을 마련해서 버는 거 통장 까고 적금 깨고 해서 어디 가서 사채라도 빌려서 진짜 줬다고 해봐요. 통장에 들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억이 들어간 아버지 통장에 있는 3억이 향후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한테 팔고 3억 받아서 본인이 알아서 다 어디 술 잡숫고 어디 가서 뭐 저기 아줌마도 하나 만나고 근데 놀 것 같으면 모를까 나중에 이 3억 받아서 다시 디지털로 살짝 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기들 하세요. 그러면 여기 얘기를 세무서에서 과연 인지를 못할 거냐. 요즘 전산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통장을 그럼 한번 이렇게 다시 주려면 별 수단을 다 써야 돼. 매달 1,000만 원씩 빼가지고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놨다가 애들 벌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집값이 몇 억 뛰기 때문에 그렇게 빼려고 해도 몇십 번 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뺐다고 해봐요. 벌써 그렇게 뺀 것만 봐도 표시가 나잖아. 여러분이 조사국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즉 진짜로 매도 매수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매매로 봅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되는 사유가 첫째가 경매 같은 경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이 경매로 넘어갔네. 근데 아들이 가서 받아왔네. 그럼 그 돈은 법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 맞죠. 수용이 됐네. 뭐 이런 것들. 수용은 참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요인 말고는 사적으로 했다 이런 것은 거의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커버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면은 지가 머리가 아파요. 나중에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럼 어찌되든 세금만 적게 나고 간섭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증여로 합니다. 증여. 증여는 증여 가액이 생기면 세금이 나와요. 3억짜리예요. 근데 증여를 하면서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2억 정도.
전세를 받아. 전세를 예를 들어 얘들이 안 사는 집이라면 전세 1억 받아. 제로 만들어. 자, 대출과 전세를 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대출과 전세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100% 인정되는 거고요. 3억짜리인데 대출과 증여를 받아서 봤더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는데 0이야. 집을 주긴 줬는데 아들이 3억짜리 딱 받았는데 3억을 나보고 갚으래. 왜? 아버지가 다 빼갔거든, 이거. 아버지가 다 빼갔어. 전세도 아버지 이름으로 다 받아갔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서 증여로 나한테 넘어왔어. 근데 이 집이 3억짜리라는데 내가 갚을 돈이 3억이야. 은행에서 이걸 좀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받은 게 0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안 냅니다. 그러면 이 돈 3억은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갖다 썼잖아요. 아버지가 이익을 봤잖아요.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다며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자금 추적이나 등등의 문제가 복잡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비과세거든. 근데 이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증여의 형태를 취했지만 결국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양도를 한 것이 돼. 그럼 했잖아. 그러면 증여로 했기 때문에 조사 안 받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것을 지금 듣고 부담부 증여를 오늘 여기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들어보시고 지금 이 케이스가 나한테 좀 필요하다 싶은 분은 오늘 집에 가시면 부담부 증여라는 말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증여의 형식을 취해서 세무서의 조사를 과세관청의 조사를 피하면서 실제로는 양도소득세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 간에 서로 증여할 때는 자녀들한테 줄 때 증여세 공제하는 게 배우자끼리 갈 때는 6억 원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직계 존속이 비소화할 때는 5천. 작년까지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거꾸로 주면은 3천밖에 안 빼줬는데 올해부터는 똑같이 위아래 다 5천. 그게 이제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뭐 직계 존비속 간에 위로든 아래든 다 5천을 빼준다는 것이 바뀐 규정이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볼 때 가족끼리,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증여로 안 하고 매매로 하시려는 분들은 부담부 증여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다시 결정을 해라.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16번부터는 돌아가시는 분 얘기니까 하지 맙시다. 예, 아직 살아가실 날이 창창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작년까지는 주택을 임대 주는 분들이 별로 세무서가 국세청에 안내문이 나와도 신고를 안 했어요.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그것을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그래요. 임대 주는 분들은 임대주택 몇 채, 월세 얼마 받는다, 임차인 누구다 이런 걸 적어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안 해도 되는 게 대상인데 불구하고 안 했더라. 그래도 가산세가 없었어. 페널티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안 되겠다 해서 요번에 정했습니다. 반드시 이분은 임대를 주고 있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째하고 안내문이 갔는데도 계속 배째 하더라. 그러면 가산세로 배째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개정이 된 규정이 그 가산세를 얼마를 매기느냐. 몇 번이요? 20번. 수익금액의 0.5%예요. 비율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수익금액이 뭐냐면 월세를 받으면 1년치 월세 총액을 얘기해요. 1억 원을 받고 있더라. 1억 원에 0.5%를 때리겠다는 뜻이에요. 전세야 뭐 의미 없고. 즉 만만하게 받다가 잘못하면 뒤통수 맞습니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은요. 일단 그 해는 시범 케이스로 무지하게 조져요. 그 케이스에 걸려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임대 강의가 또 있어요. 임대 강의 또 있지만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제 1월 달 시작됐잖아요. 중순 정도 되면 집으로 안내문이 올 겁니다. 그러면 임대소득세 신고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대상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제가 받을게요. 손을 드는 순서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계시니까 한 분이 여러 분 질문하시지 말고요.